따라 강남 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전 오늘 여러분에게 친구를 잘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교훈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직접 경악할 일을 겪어서예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사연은 바로 저와 제 딸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내 딸은 변호사로 있어요. 많이 배우고 콧대 높은 직업을 가진 여자가 무슨 이런 심파극이 다 있냐고 하시겠지만 제 딸처럼 똑똑한 사람도 얼척없는 일을 당하기도 한답니다. 타고나기를 남에게 싫은 말 못하고 배려만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심성을 이용하려 드는 악인을 만나 신세를 망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강지영, 그 대바라지고 못되어 처먹은 년.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애를 생각하면 제가 욕밖에 안 나와서 여기에 대고 이렇게 저속한 말을 쓰고 말았네요. 지영이라는 애는 우리 딸과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오는 동안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는 친구라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죠. 세진아, 저 친구는 보기 좀 그렇구나. 아무래도 너랑 어울려 보이질 않아. 어느 엄마라도 지영이 같은 친구가 오면 사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어린이답지 않게 과한 치장과 상스러운 말투, 그 특유의 쎄한 눈빛까지. 걔가 초등학생 때는 앞머리에 스프레이로 잔뜩 힘을 주고 입술에 뭘 칠했는지 빨갛게 하고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인상 있죠. 그런 행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똥꼬 보일 만큼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화장은 술집 여자만큼 심해진 데다가 이미 그 애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동네에 파다 있습니다.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동급생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깡패 같은 애라는 소문 말이에요. 하지만 딸은 지영이가 보기만 저렇지 착하고 자기를 많이 도와준다면서 제 친구를 감쌌습니다. 아줌마, 저 싫어하시죠? 그러지 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못된 애 아니에요. 세진이 저 아니었으면 반 애들한테 조리돌림까지 당했을걸요? 전학 오자마자 찐따라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던 걸 제가 친구로 삼아주니까 애들이 괴롭힘을 멈추던걸요? 몇몇 애들이 장난삼아 내 딸을 불렀다는 별명, 전따. 그러니까 전학으로 온 따돌림 당하는 아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불러대며 애들이 내 딸을 건드렸다네요. 원래 반포동에 집이 있었고 집이 꽤 잘 살았었는데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하고 신림동으로 이사 온 곳입니다. 사춘기 나이에 가뜩이나 내성적이던 아이는 집안 사정으로 위축까지 되어서 전학 뒤 많이 힘들어했어요. 딸이 그 친구 도움으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는데 제가 더 할 말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 사람에게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괜한 선입견 갖지 말고 딸에게 좋은 친구라 여기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지영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놀러 오면 케이크나 쿠키 등 간식을 손수 만들어주고 지영이가 먹고 싶다는 반찬도 해줬죠. 공부하는 딸을 방해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지영이가 놀러 오면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친구의 어머님이 어른이니까 보통의 어린이라면 조금 어려울 법도 한데 지영이는 달랐습니다. 애가 기가 좀 세다고 할까요? 아줌마, 그 쿠키 맛있더라고요. 저 갈 때 좀 싸주세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에이, 나 그거 싫은데. 치킨 시켜주세요. 네? 얌전하고 제 할 말도 분명히 못하는 내 딸과 다른 거침없는 그 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 친구니까 이쁘다 하며 정답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딸과 붙어 다니던 그 친구는 둘이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은 기숙사에 들어갔고 지영이는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가끔 그 아이가 궁금은 했지만 내 딸과 성격부터 진로까지 뭐 하나 비슷한 것이 없으니 다시 만나기 힘들겠다고 그렇게 지나간 기억으로 여겼죠. 우리 딸은 기대만큼 착실하게 번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 법대를 들어갔고 졸업하고 나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펌에서 퇴근하고 온 딸이 제가 있는 부엌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강지영이라고 옛날 친구 기억하시죠? 신림동으로 전학 갔을 때부터 친했던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왔잖아. 아, 지영이? 기억나지? 갑자기 걔는 왜? 아니, 오늘 걔를 만나게 된 거야. 내 또래 젊은 여자가 이혼 소송하고 싶다고 우리 로펌에 왔는데 그 여자가 글쎄 그때 그 친구 지영인 거 있지? 우리 거의 13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딸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저는 그 아이 처음 봤던 그때처럼 쎄한 기분이 들어서 딸이 다시 친해지지 않길 바랐죠. 네 친구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어느새 결혼하고 이혼까지 한다니. 썩 보기 좋지 않구나. 걘 지금 뭐 해먹고 산다니? 화려한 옷도 입고 비싸 보이는 가방 들고 있던데. 보면 돈 많이 버는 일 하는 것 같아. 무슨 패션숍 사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개인 장사하나 봐요. 지영이 걔는 옛날에 없이 사는 집에서도 치장만큼은 끊이지 않고 했던 애였어. 뭐 작은 가게 하나 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딸에게 들릴랑 말락 중얼거리고 있는데 딸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지영이한테 친오빠 하나 있었잖아. 이번 주말에 그 오빠랑 같이 만나자고 약속도 잡았어.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며 이야기하니 듣던 친구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어요. 날이나 너나 참 순진하구나. 옛날에 까졌다는 그 친구가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친오빠를 네 딸한테 소개해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설마 그냥 옛날 동네 친구들끼리 같이 모이는 것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글쎄다.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세상 살면서 배운 게 있지 않니?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고 길이 아니다 싶으면 안 가는 게 상책이라고. 어릴 때부터 네 딸한테 나쁜 영향 끼칠까 걱정이던 애였다면서 마음에 안 든다며. 세상에 때 다 묻은 지금 만나면 그 사이 걔가 개과천선했겠어?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 과한 걱정이라며 별 걱정 다 한다고 덤덤한 척했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영이를 만난 뒤로 내 딸한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건 아닌지 싶어서 조마조마했어요. 그 이후 어떤 날 딸 얼굴에는 낭낭 18세 소년처럼 볼에 발그레한 홍조를 띄었죠. 혼자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워낙 변호사 일이 바쁘다 보니 평일 늦도록 일하는 것은 비슷했지만 주말에 침대와 한 몸이던 아이가 치마 입고 화장하고 항상 외출을 했어요. 누가 봐도 딸아이는 사랑에 빠진 여인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왜인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딸이 연애를 하나 봐요. 그래, 맨날 공부하고 일만 하던 녀석이 잘 되었네. 그 아이도 이제 곧 30이요.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야지. 남편은 내 속도 모르고 딸의 연애 소식을 반겼습니다.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 딸에게 슬쩍 떠봤죠. 혹시 지난번 소개받은 지영이 친오빠니? 너 지금 연애하고 있는 남자 말이야. 딸은 수줍은 듯 웃으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강태호, 그 지영이 오빠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지영이와 달리 아주 착실한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들어본 적 있던 애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두바이 같은 해외 건설 사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 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남자인 것 같아 안심이었죠. 하지만 옛날에도 엄마가 너 지영이랑 붙어 다니는 거 반대했던 것 알지? 예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믿지는 말고 잘 따져가며 만나야 한다. 넌 이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할 나이야.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조만간 태호 오빠 데리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올게요. 저 지난주에 청혼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둘이 만난 지 고작 2달인데 무슨 벌써 결혼이라니. 아휴, 너무 빨라. 네가 순진해서 그런가 본데. 그때 딸은 제게 대들듯이 말을 잘 나갔습니다. 저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듯 순진하지 않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해요. 그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고요. 더구나 저 오빠랑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엮을 생각 마시고요.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선을 넘었다니 그건 남녀 사이에 결국 갈 때까지 갔다는.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결혼도 전에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지영이 그 여우 같은 년과 오빠라는 놈이 둘이 짜고 내 딸을 수렁에 빠뜨린 것이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 의심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집에 들어선 딸의 남자친구는 훤칠한 키에 웃는 모습이 밝은 인상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눈빛이나 말하는 모습만 봐도 선하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 딸과 참 잘 어울리는 남자였어요. 어릴 때 같은 동네 어른이라 그런가? 어머님 얼굴 뵈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귀하고 어디 빠질 데 없이 잘 큰 따님을 데려간다는 말씀 드리려니 며칠 전부터 많이 긴장했거든요. 저요, 진심으로 따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왔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 하던데 오랫동안이라니. 의아해하는 우리를 보던 예비 사위와 딸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더니 아주 낭만적인 대답을 내놓더군요. 제가 고1이던 무렵 동생이 데려온 세진이를 처음 보고 그대로 제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동생 친구고 저보다 3살이나 어린데 감히 어쩌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품고만 있었죠. 이런 말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습니다. 여자를 만나도 제 마음에 세진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더군요. 13년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세진이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떨떠름한 딸 결혼 머리 싸매고 반대하고 싶었지만 사실이 그래요. 대면하고 나니 딸의 남자친구는 반대할 만한 점이 없는, 아니 오히려 사윗감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은 물론이고 남편도 제 걱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가 이상해 보이겠죠. 그래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면서도 딸의 결혼 준비 과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딸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아무리 네 직감이 아니어도 어쩌겠냐. 자식 눈이 뒤집혀서 좋다는 사람하고 살겠다는데 부모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그때 그랬잖아. 그 딸의 옛날 친구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지 오빠한테 변호사 옳게 짝지어주고 싶었나 보지. 친구의 말처럼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내 딸의 결혼은 제가 어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시누이가 될 지영이만 문제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돈 어른들은 예의를 갖춘 정상적이고 좋은 분들 같더군요. 사돈 어른들과 훈훈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혼자 술 마시던 지영이가 불쑥 끼어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들 남처럼 계세요? 앞으로 우린 이제 다 한 가족이니까 속 터놓고 지내야죠. 그런 점에서 자, 제가 분위기 띄우는 술 말아드릴게요. 예, 지금 그런 자리 아니다. 얌전히 있지 못하겠니? 술이 싫어? 그럼 뭐... 그러고 보니 아줌마, 기억나요? 세진이 집에 자주 놀러 갈 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보고 엄청 싫어했죠? 모범생 자기 딸이 날라리 같은 친구랑 논다고 뒤에서 호박씨 까신 거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를 어쩐다. 이렇게 서로 사돈도 맺고 우린 친구가 아니라 신호 올케가 되어 있으니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나한테 더 잘할 걸 그랬다. 후회되시죠? 어릴 때처럼 허옇게 분칠하고 새빨간 입술을 바른 지영이는 능글거리는 표정으로 날 보고 웃는 것입니다. 그런 그 애가 소름 끼치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저리 어른 속 다 꿰뚫고 있는 저 애가 꼬리 9 달린 여우 아니면 뭐겠어요. 지영이 하는 말에 열은 받았지만 뭐라 대꾸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그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손 씻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앞에 사위의 어머니 안사돈이 서 계셨습니다.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들어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분은 난처한 얼굴로 제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아까부터 세진 엄마 표정이 굳어 계신 것이 아무래도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던데 역시 그 때문이죠.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 데려올 때는 아들 가진 부모로서 집 한 채는 얻어줘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버려서. 아닙니다. 둘 다 월급도 많고 똑똑한 애들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차차 마련하겠죠. 그런 일로 사돈댁에 가진 불만은 없으니 마음 놓으십시오. 그러자 안사돈은 다행이라는 듯 21번 후 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태호가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착하고 괜찮은 아이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거 하나 없어도
혼자 알아서 공부랑 일만 하면서 한눈 안 팔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둘째 딸 지영이는 안 사돈도 성격 아시지요? 사업한다고 대출을 2억 넘게 받아놓고 이자 안 갚는다고 은행에서 변제 도촉을 계속 해왔어요. 참다 못해 태우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적금 전부 털어서 우리가 그 빚 갚아줬습니다. 안사돈은 진심으로 미안해하셨고 상견례가 끝날 때 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집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끼리 돈 모아서 집은 천천히 장만하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 마음 쓰지 마세요. 예비 고부간 훈훈한 광경이긴 하지만 저 시누이 하나 때문에 딸에까지 피해가 미치다니 마음은 좀 쓰리지만 그저 덮어놓고 지나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사는가 싶던 딸은 2달 만에 울먹이며 집에 왔습니다. 사위와 첫 부부싸움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그 시누이가 개입되어 있더군요. 나 엄마 말대로 잘못된 결혼을 한 걸까요? 남편에 대한 그리고 지영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요. 원래 신혼 때는 서로 흉을 더 많이 보이느라 싸우고 그런단다. 어쩌다가 강서방이랑 싸웠는데 시댁에서 모두 모여 가족 식사하다가 신우는 술 조절 못하고 그만 취했대요. 가만 들어보면 지영이 얘는 말술이에요. 술고래예요. 술이란 것이 사람 속을 헤쳐 솔직한 이야기나 분란의 씨앗을 꺼내놓기도 하니 이렇게 사달이 난 것입니다. 야야, 잘난 척 좀 하지 마. 네가 공부 좀 했다고 세상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구네. 무서워서 진짜. 네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 진짜 운명적인 사랑 어쩌고 너 그 말 믿고 결혼까지 했지. 그거 다 생쇼야. 다 내 계획 아래에서 오빠랑 너랑 맺어진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계획이 뭐 어쩌고라니? 오랜만에 널 만나 딱 보니 변호사라 돈은 많이 벌 것 같은데 또 공부만 하느라 남자 경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시집갈 나이는 다가오지 요즘 외롭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 두 숙맥을 연결해주지 않았겠어? 그래서 오빠를 부추겨서 널 만나라 했어.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 들여서 부모님께 효도 좀 해보자고 말이야. 오빠가 너한테 자기 첫사랑이라고 했냐? 옛날에 우리 오빠 한영 언니랑 사귀고 있었어. 그 언니가 첫사랑이겠지. 하지만 오빠한테 널 꼬실 대사까지 직접 가르친 건 바로 나야. 결국 내가 너희들 결혼까지 이어준 거지. 신우의 놀라운 이야기에 충격먹은 딸이 집으로 돌아서기까지 남편과 싸웠다는 겁니다. 지영이 말대로 진짜 날 속이고 만났던 거야? 내가 변호사라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결혼했다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왜 첫사랑 어쩌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냐고. 그런 말 안 했어도 좋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오해야. 난 정말 널 예전부터 사랑했어. 여자를 사귄 건 사실이지만 널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내내 네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지영이 걔 근거 없는 말하는 애라는 거 너 몰라? 남편인 내 말을 믿어야지. 왜 그 기집애 말만 믿고 계속 의심을 하니? 실망이다. 사위는 억울하다며 팔짝 뛰었고 급기야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막말로 사위가 결혼이나 동거한 전력이 들킨 것도 아니고 단지 첫사랑 문제로 싸우는 건 그저 귀여운 사랑 싸움이라며 딸을 잘 타일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괜히 쓸데없는 말로 잘 사는 신혼부부의 싸움까지 일으켰으니 지영이 그 계집애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고 걔가 딱 그 미꾸라지였죠. 결혼 생활 이후 딸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고나 분란은 모두 그 시누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에 능하며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까지 해대니 집안 분란은 그 애가 다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강서방처럼 서글서글한 사람이나 사돈 어른들로 인해 딸이 속상할 일은 없었는데 그 시누이와 얽히면 백이면 백, 다 딸이 눈물바람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나 얼마 전에 알았잖아요. 지영이가 무슨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그 전에 두어 번 사업 들어먹은 게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지 않아요? 우리 결혼할 무렵
시부모님이 2억 넘게 갚아준 걸로도 모자라서 그 이후 또 돈 사고를 쳤나 봐. 요즘 시부모님이 매일 한숨 쉬시고 이걸 어찌하냐고 나한테 상담을 바라셔. 네가 변호사로서 조언이야 해줄 수 있지만 괜히 네가 나서서 대신 갚아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알지? 그럼요. 진즉 남편은 신우이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걸. 우리도 지금 신혼집 대출 얻어서 그럴 여력도 안 되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맨날 제 입으로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우습게 번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입이 고급이라 일식집 아니면 안 간다고 하고 종업원들한테 팁까지 준다니까. 온몸에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는 것도 꼭 누가 보면 무슨 재벌집 딸인 줄. 이렇게 있는 척은 다 하니까 나도 지영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미처 몰랐지. 제가 진빚 갚느라 부모님 허리가 휘는 것도 모르고 흥청만청 쓰고 다니는 지영이의 얘기는 딸의 입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자 신우이는 더욱 자주 딸을 귀찮게 굴었습니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니 술 사달라. 너희 로펌에 있는 괜찮은 남자 좀 소개해달라 등 자기 처지도 모르고 애같이 징징대면서 딸에게 투정 부리는 거예요. 사위는 자기 여동생을 평생 겪었으니 어떤 인간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청탁은 딱 잘라서 거절도 하고 되도록 멀리 지내라며 딸을 신우이에게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나 제가 신신당부했지만 딸은 점점 그 애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휴일에 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생전 처음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옷이나 가방 중에 명품도 있어요? 저 좀 빌려주세요. 있기야 하다만 젊은 너한테 이게 어울릴까 모르겠다. 필요하면 하나 사지 그러니 평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던 애가 왜 갑자기 명품 타령이야? 신우이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조카 생일 잔치날 잘 꾸미고 오라고 하네요. 나보고 거지 깽깽이도 아니고 좋은 옷 좀 입고 다니라고 무시하니 열받잖아. 그렇다고 걔 때문에 비싼 명품 사긴 그렇고 엄마 것 좀 빌려 입으려고요. 저는 옷장 속 명품 가방과 버버리 정장 등 몇 가지를 꺼내어 대보라고 주었습니다. 지는 빚밖에 없는 게 뭐라고 너한테 무슨 그딴 소리를 한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돈 좀 있으면 자기 사업에 투자하라네요. 말이 투자지. 사실 자기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참 요상한 화법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빌려간 500만 원부터 갚으라고. 그뿐이게요. 최근 또 생활비 없다고 로펌까지 찾아와서 400만 원 더 빌려줬어요. 인간적으로 그 돈부터 갖고 나서 빌려달란 소리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도 걔는 끝까지 뻔뻔하게 나와요. 야야, 그깟 돈 갚는다 갚아. 너 생각해서 말 안 했다만 사실 너 때문에 내 자금 상황이 안 좋아진 거 모르겠니?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전 남편한테 재산 분할 제대로 뜯어냈어야지. 네가 잘못해서 나 이렇게 된 거니까 내 돈 해줄 책임이 너한테도 있는 거야. 신우가 처음 딸의 로펌으로 온 것은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때문이었는데 딸이 볼 때 지영이가 주장하던 재산 분할은 거의 이길 가망이 없었답니다. 부부가 살던 집도 시부모가 해준 것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우이는 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법이 그런 걸 어쩌냐며 설득해도 신우이는 내 딸 때문에 소송에서 졌다고 막무가내로 때를 쓰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댔습니다. 하지만 얘 절대 그 애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 당부했는데. 제가요, 왜 시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지영이한테 돈 빌려주는지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준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복가돼서 미칠 지경이에요. 일하고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빌려갈 땐 얹고 제 돈은 이제 완전히 모른 척하네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신우에게 무슨 수로 돈을 받아내냐며 딸은 답답해했어요. 빌려준 돈도 돈이지만 여러 가지로 딸을 괴롭히니 점점 애가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위는 중동 지역으로 파견 나가서 몇 달째 곁에 없으니 의지할 때라고는 엄마인 나한테 하소연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좋은 소리도 3-4번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이 시달리는 얘기만 듣다 보니 우리의 사이에도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맡겨놓은 손주를 찾으러 나한테 온 딸은 평소답지 않게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붉어진 양불에 혀가 잔뜩 꼬인 채로 저한테 주정 비슷한 것까지 부렸네요. 우리 사랑하는 엄마.
그런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시댁 사람들 다 끊어내고 싶어.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몇 달씩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도 밉고. 엄마, 나 이혼이나 할까?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위로의 말이 나가기보다는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엄마가 그 결혼 말렸었지. 어른들이 말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애까지 낳은 마당에 이제 와서 뭘 어쩌냐. 유찬이 보면서 마음 다 잡아. 이혼은 무슨 이혼. 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엄마까지 나한테 왜 그렇게 해요? 따지고 보면요. 날 불행하게 만든 지영이를 만난 것도 애초에 다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때 아빠 사업 때문에 신림동으로 이사만 가지 않았어도 지영이를 만날 이유 없었는데. 딸의 험난한 결혼을 바라보는 제 속도 이미 꼬일 대로 꼬여서 위로가 필요한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그날 딸과 감정 싸움을 하고 나서 우리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도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봐주시기로 했다고 하면서 집에 발길을 뚝 끊었고요. 속으로 답답하고 딸이 괜찮은지 궁금도 했지만 저도 그간 딸 문제 때문에 속 끊느라 피곤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말겠지. 모녀간 인연이 끊어질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고 보지 뭐. 그렇게 넘겼어요. 그렇게 딸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데 시골 지인이 올려보낸 꼬막을 보니 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꼬막 무침을 참 좋아하는데 꼬막 무침이랑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서 거의 보름 만에 딸 집에 갔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전처럼 손주를 돌보며 정답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상한 점을 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딸의 앞에 서 있는데 딸 머리카락 사이로 허옇게 드러난 두피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너 머리에 그게 뭐니? 왜 머리에 땜통이 있어? 놀라서 묻자 당황한 딸은 긴 머리로 땜통 부위를 감춰보았지만 이미 제 눈에 띈 이후였죠. 누가 이랬어? 설마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조금씩 흐느끼던 딸은 지난주 일요일에 벌어졌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최근 과로와 독감으로 아팠던 딸은 조카의 생일잔치에 못 가겠다 연락하고 대신 축하금 3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대요. 집에서 혼자 고열과 시름하며 끙끙 앓고 있는데 오후 4시쯤 되었을까?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 겨우 몸을 일으켜 현관 인터폰을 보니 시댁 식구들 모두 딸네 집으로 몰려온 거죠. 얼마나 어디 아프시길래 하나뿐인 시조카 생일 축하하러 못 오셨어? 그 소식 듣고 내가 걱정이 돼서 어디 그냥 집에 갈 수 있어야지.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서든 가고 싶었는데 상태가 영 그러네. 그런데 조카한테 내 독감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여기까지 왔어. 조카의 생일잔치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연락도 없이 바로 딸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부모까지 집에 들어와서 딸이 괜찮은지 돌림놀이처럼 안부를 물었다죠. 며느리야, 많이 아파서 못 왔다며? 그래,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냐? 아이고, 그래 어쩌다가 독한 감기에 걸렸냐? 독감이랑 감기랑 뭐 그렇게 다르대? 보아하니 멀쩡한 것도 같은데. 고열의 몸살로 알아눕던 딸은 졸지에 손님들까지 치르게 된 것입니다. 와서 간단히 차와 과일만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급기야 고스톱판까지 깔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녁까지 집에서 뭉개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딸은 저녁 식사로 중화요리와 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도 없이 안 싸더니 음식 타박을 해서 딸은 더욱 서러웠다고요. 너희 시아버지는 이렇게 조미료 많이 쓴 음식 못 드셔. 집에 끓여놓은 찌개랑 고기나 좀 구우면 된대도. 너 평소에도 이렇게 배달 음식 자주 먹니? 그럼 못 쓴다. 참다 못한 딸은 그 얘기에 삐뚤어져서 대꾸했어요. 제가 먼저 집에 초대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 열이 38.5도나 돼서 어지럽고 일어날 기운도 없는데 무슨 수로 요리해서 바칠까요? 냉장고에 고기는커녕 양파도 없어요, 지금. 저봐, 저거. 핑계대고 조카 생일잔치에도 빠진 게 뭐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바락바락대드냐? 너희 그 교양 있는 엄마가 시부모한테 그리 하라고 가르쳤냐? 아니, 아픈 사람에게는 병문안이나 가는 거지.
일 시켜먹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 상스러운 집에서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려먹는 법이라고. 지랄 맞은 년이 우리 집 싸잡아 욕하는 거냐 지금? 가뜩이나 기분 꿀꿀한 차에. 내 미친년 오늘 드러낸다. 죽어봐라. 지영이 그년이 갑자기 손을 뻗어 딸의 머리채를 휘감아 돌렸습니다. 딸은 힘도 못 쓰고 머리가 돌아가고 두피가 뽑힐 듯한 고통을 느끼며 끝내주기를 사정했대요. 아파. 제발 좀 놔줘. 너 학교 다닐 때 기억나지? 나한테 싸가지 없이 굴면 그게 누구든 2배로 갚아주는 강지영이라고. 앞으로 내가 부르면 어디든 바로 튀어와라. 어? 아픈 애 머네 시답지 않은 핑계만 대봐 아주. 손가락 사이사이 딸의 머리카락에 한 움큼 빠진 것을 툭툭 털고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딸을 한번 보고는 가버렸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망아지 같은 자식이라 해도 손인 형님한테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너희 시부모는 말리지도 않고 보기만 하든? 한번 말리시기는 했어요. 그 일 벌어진 뒤에 하신 말씀이 더 서운했어요. 네가 이해하렴. 지영이 제가 오늘 속이 말이 아닐 거야. 이혼녀가 되어서 혼자 제 자식 생일상 하니까 우울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초대한 너까지 안 오니까 그 속상함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오늘 일 괜히 유찬 애비한테 얘기 안 할 거지? 외국에 있는 애한테 이런 얘기해봐야 속만 시끄럽지 뭐 좋겠냐? 안 그러냐? 자기 딸이 하는 폭행을 말리지도 않고 제 아들에게 입단속이나 하는 안사돈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원래 안사돈, 딸의 시어머니는 사람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딸이 임신해서 애 낳을 때도 좋은 직업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필요로 하는 일 다 도와주시고 시댁에 있을 때도 설거지 한 번 못하게 하셨어요. 너희 신우 하나 빼고는 강서방이나 시부모님 모두 참 좋은 분들이야. 복이라고 여기고 어쨌든 시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렇게 내 딸 시집살이는 신우 하나로 족하겠거니 사돈 어른들만 믿었건만 이렇게 뒤통수 치네요.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돈 어르신들도 며느리 살피기보다는 자기 딸 자식 감싸기에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처럼 대놓고 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우가 하는 짓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하긴 애초에 자식 교육 단단히 시켰다면 지영이 걔가 그런 인간으로 자랐겠습니까? 당분간 신우나 시부모와도 거리 두고 지내라 하고 돌아왔지만 딸아이 신세를 생각하면 할수록 차찹해서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망할 신우이가 결국 아주 일을 치르고 말더군요. 딸 집에서 손주아기를 보다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찾아왔는지 딸이 현관문 열어주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지 큰 소리가 났어요. 너 요새 왜 날 피하냐? 내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올 것이지. 계속 연락 피하니까 직접 여기까지 찾아왔잖아. 내가 너한테 형님이고 손윗사람이야. 학교 다닐 때 네가 갈구던 친구들한테 하듯이 나한테 그러면 못 쓰지. 이제 아예 선생처럼 가르치시게요? 네 연봉이 몇 억이라면서 힘든 신우한테 1억도 못 빌려주냐? 그게 네가 말한 가족이고 손윗사람이 하는 짓이냐고. 사람 나름이지. 너 어차피 빌려간다고 하고선 안 돌려줄 거잖아. 내가 널 몰라? 소란스러움에 급히 용보현을 정리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청첩병력 같은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겁박하던 그 신우이녀는 급기야 내 딸 얼굴에 침까지 뱉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대놓고 날 깡패년 취급하네. 야 이년아, 가족끼리 1억도 안 빌려줘? 딸의 입을 통해 들었던 개의 망나니 같은 짓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직접 보니 머리가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내 딸을 내가 지켜야지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는 그냥 바로 앞으로 가 섰어요. 제가 있는 줄 몰랐던지 눈이 휘둥그레 놀라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아, 아줌마 여기 계셨어요? 너 내 딸한테 인연이라고 했냐? 침까지 뱉다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엄마, 쟤는 나한테 한 번도 언니라고 불러주지도 않았어. 옳게 아니면 야. 제 고백 하나 하자면요. 나이가 들긴 했어도 소시적 합기도를 배운 유단자입니다. 또 몇 년 전부터 복싱도 해온 체력 꽤나 강한 여사랍니다. 그걸 떠나서 내 자식 잡아먹는 년 족칠 기운 정도야
없더라도 솟아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 바로 지영이 걔 머리채를 잡아채고 뺨을 2번 싸대기 날렸습니다. 지영이도 힘이 어찌나 억센지 내 얼굴에 손톱을 잔뜩 세우고 긁어대겠다고 버둥거렸지만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확 밀어버렸어요. 소파로 나자빠진 지영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설마 깡패 일진처럼 놀던 젊은 것이 엄마 뻘인 나한테 몸싸움으로 이렇게나 당할 줄은 미처 몰랐겠죠. 너 같은 거 그때 처음 우리 집 왔을 때 이렇게 확 잡아놨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너도 지금처럼 인성 글러먹은 사람으로 안 컸겠지. 늦었지만 이 아줌마가 교육해줄게. 자, 덤벼봐 어디. 아무리 해도 못 당하겠다 싶었던지 재빠르게 뒷걸음질 치더니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딸을 욕실로 데려가 그년이 침뱉었던 얼굴을 씻어주니 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고 억정이 무너지겠냐. 다 울어. 울어서 그 더러운 감정과 기억 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응? 전 바로 딸과 손주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딸은 하루 휴가를 쓰고 마음 정리하러 동해안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나쁜 마음 먹은 건 아닐까 걱정되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딸은 끝내 혼자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만 이 고통을 알고 감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딸은 싫었지만 전 딸 몰래 사위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 없는 동안 딸이 겪었던 그 모든 수모를 알려 했어요. 다행히 저녁 때가 되니 딸은 홀가분하니 맑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딸이 겪었던 그 힘든 과정을 지켜본 엄마로서 딸의 이혼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사실 내가 아까 강서방한테 전화했어. 모든 일을 말해줬거든. 아, 괜찮아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이 섰으니까요. 어차피 다음 주면 그 사람 귀국하니까 구체적인 이혼 얘기는 만나서 할게요. 사위가 귀국하자마자 딸은 사위를 만나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짐을 실어줄 요량으로 주차하고 딸보다 늦게 신혼집에 갔죠. 들어가 보니 딸과 사위는 말다툼 중이었어요. 내가 걔랑 가까워지지 말라고 했잖아. 동생만 없으면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꼭 이혼까지 해야겠어? 여보는 몰라요. 지영이가 내게 무슨 짓들을 했는지.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내 마음은 상처뿐인 누더기야. 당신과 잘해볼 마음도 안 드는걸. 어쩌라고요. 사위, 자네가 뭘 착각하는 모양이군. 지금 내 딸 꼴이 어떤지 보게나. 자네 없이 내 딸 혼자 자네 집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겪어왔는지 알기나 하나? 그게 사랑인가? 자기 아내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자네 곁에만 두면 다야? 그러자 사위는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듣고 더는 떠나겠다는 딸을 말리지 못하더군요. 딸의 남은 짐 싸는 것을 도와주고 같이 짐을 들고 나서는데 사위가 우리 등 뒤에 대고 외쳤어요. 장모님, 제가 이 모든 일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진아, 우리 애기랑 당분간만 처가에 가서 지내고 있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난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고 놓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이의 절절한 외침을 듣고 나오던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혹시나 이혼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 딸에게 물었어요. 세진아, 진심이니? 이혼. 아직 마음 정리가 다 안 되었지만 네, 이혼해야죠. 그보다 지영이 걔 그냥 둘 순 없어요. 지금까지 걔한테 당하기만 했지만 나한테는 법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걔를 법으로 조져주겠어요. 복수심이 활활 타오른 딸을 전 마음속 깊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년 하나 때문에 사이좋던 부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딸은 신우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과 강제집행도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인 딸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딸의 법적 대응으로 사업체와 재산 압류가 들어오니 저도 아차 싶었는지 지영이는 딸에게 살려달라고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딸은 절대 연락받지 않고 전화를 차단까지 하더군요. 그러니까 할 도리가 없던지 지영이 그 거머리 같은 애는 우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때 딸은 집에 없었고 제가 대신 나가서 그의 앞에 섰죠. 그날 당했던 기억이 났는지 씩씩대던 게 날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이 악귀 같은 년아. 빌린 돈이나 얼른 갚고 내 딸한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라. 네 얼굴만 봐도 아줌마 주먹이 우는데 어떻게 아예 곤죽이 되도록 만들어줄까? 아이씨, 아줌마가 나 때렸던 거 경찰에 신고할 거야. 소송도 걸 거야. 무식이 통통 튀는 만년 꼴찌인 네가?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세상이 네 말을 들어줄지 변호사인 내 딸 말을 들어줄지 말이야.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지영이는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저런 것들에게는 역시 말보다 주먹이 효과가 좋은 모양이에요. 얼마 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갔는데 왜인지 형사분은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는 갸웃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강지영 씨가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 관계가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하면 오빠의 장모님이 본인 얼굴을 심하게 때렸다고 하는데 뭐 증거가 있나 목격자가 있기라나. 참, 난처하네요. 형사는 신고자와 말이 안 통한다면서 이 사건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거기에 신고자 인적 조회하니까 아주 엉망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하려고 드니 지영이의 반발이 심했대요. 자기 전력에 누가 고소장까지 날린 상태이고 세금과 과태료 체납도 이렇게 많네요.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답답하네. 형사님, 그건 그거고 내가 세진이 아줌마한테 맞았다니까요. 당장 그 아줌마 콩밥 먹게 해달라고요.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지만요. 지영 씨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는 있죠? 그러자 담당 형사가 피의자인 자기 말을 못 믿고 도리어 자기를 범죄자처럼 대한다며 울고 악쓰고 행패까지 부렸다네요. 그것도 경찰서에서요. 지영이는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유치장에 갇혀서 다음날에 풀려났대요. 지가 나한테 맞은 걸 본 목격자는 딸이 유일하고 뭐 맞았다는 증거도 안 남았는데 누가 그런 애 말만 믿고 수사하겠냐고요. 저도 사모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사건 접수가 들어왔으니 형식적으로 조사는 해야 해서요. 그럼요. 형사님 원망 안 합니다. 지영이가 원래 허언이 잦은 애인데 올케인 내 딸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런 일까지 꾸민 모양이에요. 당연히 저는 제가 한 일을 부인하고 억울한 듯이 굴었습니다. 형사는 100% 제 편이 되어 제 말을 믿어주는 느낌이었죠. 남들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60대 할머니가 30의 젊은 여자를 압도적으로 팬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형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네요. 아까 사위 강태호 씨를 불러서 진술 조사했는데 같은 말을 하더군요. 자기 여동생의 진술은 무조건 거짓이고 사모님이나 아내 말이 무조건 맞을 거라고 했어요. 결국 이번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왜 사위는 우리 편에서 진술한 걸까? 의아해하며 경찰서를 나오는데 딸과 남편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형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합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그 불구덩이로 다시는 보내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제 딸을 사위와 떨어지게 하겠다는 제 다짐은 헛수고였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딸은 사위와 밖에서 만나고 있었고 손주 유찬이도 보여주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딸이 사랑에 빠졌던 그때와 비슷한 기류를 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서방하고 이혼 잘 진행되고 있는 거냐? 저 사실 다시 잘해보려고요. 엄마한테 죄송해요. 짐작은 하고 있었어. 엄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때나 이혼하지 않으려는 지금이나 엄마는 너에게 말릴 힘이 없구나. 나한테 미안하지 마라. 원래 그런 거다. 부모는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자식 위에 뭐든 할 마음이지만 설령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더라도 자식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또 부모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엄마는 괜찮단다.
마음이 쓰고 힘들지만 사위에게 다시 딸을 보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도 내가 엄마로서 감당해야 하는 아픔인 걸 어쩌겠나요. 그런데 사돈 내외까지 저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불손한 제 여식이 며느리를 괴롭히도록 방관한 점 죄송합니다. 우리 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우리 가족 모두와 척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착한 놈이 저렇게 무섭게 나오는 걸 저놈 낳고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과 며느리에게 사과부터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유채내미야, 유찬이 봐서라도 우리 아들과 이혼만은 멈춰주지 않겠니? 사돈들은 앞으로 자기 딸이 아들 부부와 엮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댁과 왕래가 없어도 되니 그저 아들 곁에 있어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미운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분들 또한 부모고 난 그 속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딸은 애초에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고요.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돌아온 딸은 사위와의 이혼이 없던 일로 하고 신혼집에 돌아가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니? 부부가 서로 좋아 살겠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사위와 사돈 어른들이 약속한 대로 그 집과 절연한 채여야 한다. 만약 지영이와 다시 엮인다면 그땐 내가 나서서 너네 이혼시키고 말 거니까. 그리고 지난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지영이가 폭력으로 날 신고했을 때 사위가 내 편에서 진술했다더라. 나나 네가 남처럼 굴고 원망을 퍼부어도 사위는 언제나 네 편에 서주었던 것 같아. 늦었지만 고마웠다고 전해주거라. 엄마 마음이 아직은 사위 얼굴 못 보고 시간 좀 지나고 만나서 같이 보자고 말이야. 다음날 아침 딸은 우리와 작별 인사를 하고 손주를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지켜보니 사위는 딸과 아기를 차에 소중하게 태워주더군요. 그 모습이 내가 바라던 딸네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두 안전히 태운 것을 확인한 사위는 문득 우리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는지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잠깐 서 있더니 차를 몰고 떠났어요. 그래, 그냥 잘 살거라. 그저 자식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행복이란다. 아쉬운 마음과 홀가분한 마음이 뒤섞인 채 딸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딸은 힘든 일이 없는지 연락이 자주 안 왔고 어쩌다 오는 안부전화에서 밝아진 목소리가 절 안심시켰어요. 딸의 복잡한 인생사가 정리되니 저도 덩달아 인생이 풀리는 기분이더군요. 그래서 원래 하던 공방에 시간을 쏟고 주말에 남편과 여기저기 전국 팔도 맛집을 찾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손주가 돌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딸네 식구를 보고 왔네요. 사이의 약조대로 사돈네와 왕래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돌잔치에는 문제의 시누이나 사돈 어른들 누구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니 많이 힘들지 않는가? 아니요. 저에게 지금 가족은 세진이와 유찬이뿐입니다. 이번 아내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도 동생은 저에게 진작 끊어냈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장모님께서 유찬 엄마 지켜주시고 마음고생 심하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주제는 고사하고 가족들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겠습니다. 저를 믿고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나마 다행이죠. 사위는 신뢰가 가는 괜찮은 사람이니 전 마음이 놓입니다. 그 신우만 치우면 애들끼리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지영이 곡에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제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나타나 응징해주죠 뭐. 다 늦은 나이라도 권투 배워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생각지 마시고 무슨 운동이든지 하나쯤 배워보셔요. 다사다난한 딸의 결혼 때문에 매일 속 끓이고 살았더니 지난 3년이 30년이 된 듯 느껴집니다. 이제 딸이 알아서 살게 두고 관심 딱 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엄마라지만 저 그래도 되겠죠? 여기 계신 인생 선배님들께 괜찮다 하시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보게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또한 다 지나가려니 하는 마음으로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작별 인사를 고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아무런 날만 살다가 요즘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인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주 보는 채널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실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 출신으로 정말 못 살았습니다. 게다가 형제도 많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콩 한쪽도 쪼개고 쪼개서 아껴서 나눠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나중에 저랑 형제들이 크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부모님 두 분이서만 일할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형편이 어디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결혼 같은 건 다 포기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그래도 사람한테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었을 뿐더러 남편의 부모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하나를 통째로 키우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수경 씨, 당신이랑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저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난 당신이어야만 해. 설마 남편이 저를 진지하게 연애 이상의 와이프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프로포즈 자체에 대해서 마음은 너무 기뻤지만 내가 이걸 섣불리 받아도 될까 하는 고민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걱정이 되었고요.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매달린 그때 저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봤을 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남편에게 먼저 들었는지 제 이름도 알고 계셨고 제가 대충 어느 정도 사는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쳤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은근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솔직히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들었는데 맞나? 네, 어머님. 난 거기가 어디인지 들어도 모르겠던데 무슨 리라고 했더라? 아, 됐어. 알려줄 필요는 없고. 근데 거기 인터넷은 되나? 뭐가 굴러가긴 굴러가나? 제가 살던 고향이 시골 중에서도 속된 말로 깡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깊숙하게 들어가야 있는 시골 동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읍내 한번 나가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서울에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 같은 건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시골에서 생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한 적 없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고향인 만큼 나름대로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온 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이 농담을 가장한 모욕을 제게 내뱉으니 기분이 비참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세요? 꼭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셔야겠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해서 막아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한 기분이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시부모님이 조금 더 대놓고서 저를 욕하거나 했다면 아무리 저라고 할지라도 크게 시부모님한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런 식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만한 말을 툭툭 뱉으면서도 남편이 한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장난치는 거 가지고 그래. 저것 봐. 쟤는 가만히 있는데. 라며 장난인 것처럼 넘겨서 제가 화를 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사실 우리 성우가 하도 결혼하고 싶다 해서 데려오라곤 했는데 이런 말하긴 미안하지만 아가씨는 우리 성우랑 너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결혼도 급이 맞고 집안이 맞아야 하는 거지. 우리 성우짝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 아가씨, 이 정도 말했으면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그대로 칼침을 놓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어요. 솔직히 어차피 신혼집 따로 잡아서 살면 명절이나 생신 때 아니면 얼굴 볼 일도 별로 없을 테니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시댁을 일부러 방문하며 어떻게든 일단 허락을 맡으려 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오리고기 좋아하신다 해서 사왔는데 먹어보세요. 아니, 왜 자꾸 와? 오지 말라니까. 너 이런다고 내가 성우랑 결혼 허락할 줄 아니?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거 여기에 놓고만 갈게요. 가볼게요, 어머니. 몸 신경 쓰시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나 싶지만 제가 능글맞게 굴며 자꾸 시어머니 눈에 보이니 나중엔 시어머니도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실제로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뵐 일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뵐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번은 명절에 시댁에 들리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 시누이는 남편보다 어리고 결혼을 안 한 상태로 혼자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결혼식 날을 제외하면 시누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 가족인 만큼 엄청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오늘은 추웠을 텐데 얼른 들어와요. 네. 이거 백화점에 갔다가 아가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요. 어때요? 이쁘죠? 내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사온 거니 받긴 할게요.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제 호의와 친절에는 아주 무심하고 때론 오만했습니다. 절 이댁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났죠. 그러다 시누이가 어느 날은 저를 위에서 아래로 싹 훑어보더니 언니는 아직도 참 시골 사람 같네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니 획 돌아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벙쪄서 뭐라고 할 타이밍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주방에 가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와서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 건데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깔깔 웃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이웃집에도 전 부친 것 좀 갖다 주기로 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전 부칠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부채할 전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정말 과장 안 하고 5바구니는 넘게 꺼내놨습니다. 일단 주어진 일이기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 종일 기름 쩐내에 쩔어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께 저도 한 말씀 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혼자 전 부치는 거 힘든 일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님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 내가 왜 네가 있는데 전을 부쳐야 하냐? 네? 부려먹을 네가 있는데 왜 내가 하냐고. 너도 참. 다른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시키지 않아도 척척 요리해서 다 상 차려놓더만 넌 왜 이리 유별나니? 오늘 전 좀 부쳤다고 그게 그리 힘들었어? 옛날 나 때였으면 이런 말은 시애미한테 하지도 못했어. 엄마 그만해. 언니가 시골 사람이잖아. 뭘 몰라서 그래. 시골에선 이렇게 안 하나 보지. 그쵸 언니?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시누이는 그놈의 시골을 또 들먹이면서 옆에서 깐족대었어요. 결국 전 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지 바로 몸살을 앓고 이틀 내내 누워있었어요. 그때 어찌나 엄마 생각이 나던지 새벽에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마, 우리 딸 갑자기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너 우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인데 말해봐. 엄마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쏟아붓듯 털어놓고 싶었지만 제가 그러면 엄마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차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전화기에 대고 통곡하듯 울다가 겨우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았으니 다음부턴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다.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남편이 다음날 제 어깨를 안마해주며 이런 말을 한 터라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긴 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시댁 쪽엔 일부러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어머님이 어떤 거 좋아하셔? 라고 묻고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알아내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어머님 드릴 예쁜 코트 하나를 샀습니다. 정말 제 옷 살 때도 그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심 시어머니가 당연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계기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비수를 자주 꽂긴 하셨지만 그때까진 어쨌든 이댁 식구이니 저도 식구로서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선물을 드리자마자 박스를 열어본 시어머니는 이거 가품이니? 라고 묻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어제 직접 산 정품이에요. 라고 답하니까 그제서야 선물을 꺼내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보더니 계속 의심을 하셨어요. 너 괜히 정품 아닌데 정품인 것처럼 백화점 박스만 어디서 구해와서 넣은 거 아니야? 정품이 왜 이렇게 후줄근해? 아니, 정품이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예, 성미야. 너 인터넷에서 이 코트 좀 쳐봐라.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내가 한 봐야겠다. 시댁 식구는 물론 시댁 쪽 친척들도 몇 명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인데도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들 제가 드리는 선물이 가짜라고 의심하는 것 같고 우물쭈물 거리면서 정의심이 되시면 구매한 백화점에 전화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콧방귀를 한번 뀌시더니 아무 말 없이 선물을 대충 박스에 넣어서는 방에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언니, 선물이라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니, 색깔이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저런 걸 어떻게 입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런 어두운 색 잘 안 받아요. 밝은 색이 잘 받지. 사기 전에 좀 물어보고 사지 그랬어요.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도 저거 점원분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라고 추천해서 산 건데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다, 됐다. 마음에 들어. 허나 어머님의 마음에 든다는 그 말은 절대 마음에 든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하는 말이었죠. 솔직히 말해 저도 잘 지내보고 싶어 사온 선물인데 그런 취급받으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거기다 더 경악스러웠던 건 바로 어머님의 다음 말이었어요. 근데 돈은 준비 안 했니? 네? 돈 말이야, 내 용돈. 뭐야, 그것까진 준비 안 한 거냐? 아이고, 기가 막혀. 선물 하나 하고 그냥 땡친 거야? 어쩜 그리 정성이 없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까지 준비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자 옆에서 남편이 엄마, 선물 사왔으면 됐죠. 그 선물도 비싼 거예요. 하고 거들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설마 시어머니 생신을 처음 챙기는 며느리가 간도 크게 가품을 사서는 백화점 박스만 구해서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믿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를 면박 줬다는 게 너무 쪽팔리고 화가 났습니다. 또 거기다 용돈까지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도
너무 화가 났어요. 가진 게 많으신 분이면 욕심도 없을 줄 알았는데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이더라고요. 결국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전 미리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어머님 생일날 선물 아니면 용돈 둘 중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그걸 해드리겠다고요. 둘 다 할 생각은 없는 거니? 하고 묻고픈 눈치였지만 제게 아무 말씀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저 혼자서만 겪은 일이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넘겼어요.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날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저희 집에 택배를 보낸 날이었어요. 후아. 상자를 열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부터 했어요. 엄마, 뭘 이리 많이 보냈어요. 조금만 보내라니까. 이서방이랑 같이 먹으라고 넉넉히 보냈어. 상할 수 있으니 냉장고에 얼른 넣고 신선할 때 먹어라.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원래 시골에 살 때부터도 밥을 먹을 때 매일 부모님이 지은 농작물로 간식도 만들어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서 야채를 얻어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거나 가게에서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게 전부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이 택배로 보내준 관계로 고향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지, 고추, 상추, 감자, 고구마, 거기에 토마토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사돈 어른도 넉넉하게 먹으라고 박스 한가득 챙겨놨으니까 나중에 사돈댁 들릴 일 있으면은 내가 보내준 거라고 하고 전해드려라. 심지어 부모님은 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먹을 못까지 전부 생각해서 정말 박스가 뜯어질 직전까지 꽉꽉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드리기 전부터 망설여지더라고요. 여보, 이거 자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줬다가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야, 엄마 좋아하실 거야. 예전부터 이런 거 드시고 싶다 하셨거든. 갖다 드려보자. 그래요. 설마 시어머니가 이것까지 뭐라 하실까 싶어 저는 바로 그 주 주말에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다른 박스에 따로 포장해서 시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리며 이거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인데 엄청 건강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식사하실 때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말 없이 저에게 야채를 받아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잘 먹으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솔직히 작게나마 기쁨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 보내준 농작물을 조금씩이나마 드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정도 뒤 시댁 쪽 가족 행사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어야 했는데 시부모님 심부름으로 베란다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다가 익숙한 박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몇 개월 전에 제가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이라고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전해드렸던 농작물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해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단 하나도 줄어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썩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한 게 하나 없었죠. 날이 더워서 미리 냉장고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아마 시부모님은 저한테 그날 농작물을 받은 뒤에 박스채로 베란다에 내팽겨치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 너무 멍해서 한참 동안 썩은 농작물들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거실에 나왔는데 그날 시댁에 있는 내내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틈이 나면 썩어있던 부모님의 정성이 기억이 나서요. 부모님은 저 결혼할 때 본인들이 해주는 게 없다고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을 겸 걱정도 되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과 제 생각을 해서 가득 보내주신 걸 텐데 그런 부모님 마음이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떼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갖다 드린 농작물이 베란다 한켠에 그냥 썩어 있던데 먹기 싫으셨어요? 그럼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거 말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시아버지가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말이다. 아휴 그러게 저런 걸 왜 가지고 와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허둥거렸어요. 그런데 마침 신우이가 눈치 없이 TV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솔직히 우린 마트에서 사 먹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안심이 되거든요. 시골에서 키우는 건 먹기가 찝찝해서요.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언니 마음은 알겠는데 다음부턴 이런 거 갖다 주지 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기분이 상해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시댁을 빠져나왔고 진짜 어지간해서는 남편한테 투정 안 부렸는데 그건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부모님한테 얘기해보겠다고 앞으로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시부모님이든 시누이든 시댁 식구들은 다 별로지만 그래도 남편이 착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때마다 시골 사람이라고 미미하게 무시받는 나날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찾는 것뿐이 없었기에 화가 나고 슬프고 서럽더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회사 운영에 대한 투자를 잘못해서 잘 나가던 시부모님 회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도 너무나 얼떨떨하더라고요. 매일 본인들이 회사 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콧대 높게 행동하는 것이 익숙하던 분들이었는데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에 그 주 주말에 부랴부랴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니까 평소 고고하고 도도하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잔뜩 엉망이 된 몰골로 집에 있었습니다. 얘들아, 왔니?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엄마, 아빠, 우리 집안 정말 망한 거야? 그럼 어떡해? 나 명품 옷도 사 입어야 하고 백도 사야 되는데 당장 모임도 나가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뭐야? 너 입 안 다물어? 그게 아빠 탓이야? 아주 귀하게 온 실속 화초처럼 길러놨더니 이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왜 나한테 승질을 내? 아빠가 잘못한 것 가지고. 둘 다 그만 못해? 집안 망한 거 소문낼 일 있니? 조용히 해라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우셨고 시누이는 명품 타령을 하며 철없게 징징거렸어요. 정말 가관이었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쌤통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집이 이전보다 더 힘들긴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투잡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돈 벌어올게. 됐어. 당신 이미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잖아. 여기서 더 하면 병나. 아니야. 그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있다간 딱 굶어 죽기 좋겠어. 남편은 자신이 돈을 못 벌어오니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뭐든 하겠다고 배달도 하고 대리도 뛰면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삶이 퍽퍽하고 너무 고됐지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빌릴 수가 없었죠. 당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으니 당장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았고요. 걱정이 태산 같아서 하루라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운명처럼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20억?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거래소 들어가 봐. 대박이야. 거래소라고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였어요. 지인이 무조건 대박 난다며 결혼 전에 꼭 넣어두라고 했던 게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10년 이상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0배가 폭등하면서 졸지에 2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이 제게 생긴 거였죠.
평생 꿈꿔보지 못한 큰돈을 통장 안에 쥐고 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떨떨했습니다. 돈 걱정 한 번 안 하고 사셨던 시부모님이 한 푼 한 푼을 아쉬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큰돈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여다봐도 변하지 않는 돈에 저는 이제 제가 정말 부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가상화폐를 추천해줬던 지인을 불러서 밥을 거하게 사고 3박 4일 동안 엄청 큰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이 돈 못 만졌을 거야. 너 덕분에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니 어떻게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고마워 정말. 그 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했으니 너무 기적 같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시댁 식구들 모습을 보며 홀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서 소식을 듣고 절 찾아왔어요. 언니 잘 지냈어요? 언니 그거 시계 뭐예요? 되게 좋아 보이네. 차도 새로 바꿨구나. 우와. 아가야,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은 거 너도 알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어. 욕할 거면 나를 욕해라, 응?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떻게 우리 아들 얼굴 봐서라도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지금 살던 집 팔고 작은 월세방에 셋이 살고 있는데 정말 좁아 죽겠다. 너무 힘들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질질 짜며 울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옆에서 지병이 도졌다느니 잘 걷지도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시누이까지 가세했죠.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못되게 군 거 다 미안해요. 내가 언니 시골 사람이라고 놀린 것도 다 장난이었어요. 그러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저번에 엎어져서 허리도 나갔는데 지금 치료도 못 받고 있고요. 사실 전 이 말을 들으면서도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동정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어요. 절 어떻게 대한 사람들인지 너무도 잘 알기에 그 앙금이 남아있어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은 달랐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아픈지 저한테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 앓더군요. 결국 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친절하지 못했을지언정 남편만큼은 늘 제 편이 되어주었기에 정말 선심 써서 남편 생각해가지고 1억을 내던져줬어요. 물론 그냥 남편한텐 준 거 아니었습니다. 직접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는 시댁에 방문했거든요. 월세방은 정말 급하게 구했는지 생각보다 더 열악했어요. 그리고 전 그 방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소롭단 표정으로 1억이 담긴 돈뭉치를 시부모님 앞에 던졌죠.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회사 망한 거 정말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저한테 못되게 군 거 생각하면 1억은커녕 1원도 주기 아까워요. 근데 오로지 남편 하나 보고서 선심 쓰는 거니까 고맙게 여기세요. 남편 아니었으면 정말 땡전 한 푼도 줄 일 없었으니까. 그래, 고맙다 아가야. 고마워. 이 돈 정말 잘 쓰마. 고맙다. 우리한테 네가 복덩이야, 네가.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밖에 없어요. 내가 그간 언니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평생 언니 잘 모시고 살게요. 제가 건네준 1억을 받으시고 시부모님의 태도가 한순간에 휙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콧대 높고 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저희 부모님도 제대로 대접 안 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굽신거리더라고요. 어찌나 가소롭던지.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으며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마치 제 묵은 한이 다 벗겨지는 기분이 들어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평소에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전화를 해서는 혹시 어디 불편한 건 없니? 라며 생전 한 번 들어보지도 못한 착한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물었고 시누이도 시어머니처럼 저에게 전화를 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제겐 돈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아, 언니,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해봤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용건부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실은 제가 요새 가게 하나를 차려볼까 하고 있어서요. 뭐냐면 작은 피자 가게인데요. 포장 전문점이고 또 요새 피자 가게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도 하면 수익이 그럭저럭 나올 것 같은데. 언니 혹시 돈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벌면 버는 대로 바로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 뭘 믿고 빌려줘요? 아가씨 그리고 한 번도 음식 장사 안 해봤잖아요. 전번엔 듣기론 액세서리 장사인지 뭔지 했다가 망했다고 하고. 미안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게 아무리 공짜로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신우이한테 그 돈 주면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었거든요. 근데도 신우이는 집에까지 찾아오며 은근슬쩍 저에게 돈을 빌리기를 원했습니다. 제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더군요. 못된 방법이긴 했지만 기분은 정말 짜릿할 것 같은 방법이었어요. 전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제가 말하는 카페로 나오라 했어요. 신우인 제가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고 생각했는지 알았다 하고 재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아가씨 말 생각해봤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어요. 네? 정말요? 그래요 언니. 잘 생각했어요. 나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언니도 그럼 거저먹는 거예요. 대신 아가씨 하는 거 보고 돈 빌려줄지 말지 생각해볼게요. 네? 네? 신우이는 뭔지도 모르고 덥석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뒤로 시도 때도 없이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과자가 먹고 싶다, 음료수가 마시고 싶다 하면서 그냥 제가 밖으로 나가서 가게 다녀오면 될 법한 잔 심부름들을 전부 신우이를 시켰습니다. 저희 집이랑 신우이 집이랑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덕분에 신우이는 과자 한두 봉지, 음료수 한두 병을 사서는 30분 거리에 있는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려 했어요. 언니, 여기 사왔어요. 언니 혹시 목마르실까봐 음료수도 같이 사왔어요. 음료수는 건강 주스로 했어요. 언니 피부 생각해서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런 짓을 시킬 생각조차 못했겠지만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기리기리 날뛰면서 지금 미쳤느냐,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하며 막말을 해야 했을 신우이가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제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건가 싶었죠. 물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당한 것들이 있는데 겨우 이런 잔심부름 몇 번으로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평소에는 찾아가지도 않던 신우이 집을 연락도 없이 찾아가서는 마구마구 초인종을 눌렀어요. 신우이는 엄청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걸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가지고는 신발을 대충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꼰 다음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 좀 내와봐요 라면서 신우이를 부려먹었습니다. 신우이가 가져온 물을 마신 다음에는 여기까지 오느라 다리가 아픈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못 주무르겠어요. 여기 좀 주물러 줄래요? 라고 안마까지 시켰죠. 제가 무슨 일을 시켜도 군말 않고 열심히 하는 신우이. 꼭 무슨 가정부가 하나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이를 으득으득 갈고 있겠지만 본인이 돈이 없고 저한테 한 푼이 더 아쉬운 상황이었으니 아무리 성질이 나더라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겠죠. 신우이 집에 가서 거의 무슨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웃긴 건 시어머니까지 이 소식을 신우이에게 들었는지 저에게 와 아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가 우리 애 가게 차려주기로 했다며? 있잖니, 난 네가 너무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실은 나도 미용실 하나 하고 싶거든. 소식적인 애가 손기술이 있다는 소리를 꽤나 들었거든. 아가,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을 듣자 저는 이거다 싶더라고요. 전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5만 원짜리 2장을 휙 던지면서 오늘 갈비찜 먹고 싶으니까
요 앞에 재료 사가지고 나 갈비찜 좀 만들어줘요. 남는 돈은 가지고. 하면서 정말 치욕스러운 심부름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만든 갈비찜으로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운 다음에 집에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제가 갈비찜을 먹는 내내 몸에 좋은 한방 재료를 넣었다면서 제 입에까지 갈비를 넣어주더라고요. 우리 아가 몸보신 제대로 해야지. 이제 곧 날씨도 추워질 텐데. 너 몸이 차서 감기에 잘 걸리잖니.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아무튼 이제 음식은 시애미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손에 물 묻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라. 알았지? 네, 어머님. 알겠어요. 남편은 제가 신우이한테 어떤 짓을 시키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신우이가 제가 간 뒤에 남편한테 하소연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빠 아내 좀 말려보라면서. 하지만 남편도 제가 당한 걸 알고 있고 저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다 보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빤히 드러났어요. 남편은 착했던지라 남편의 가족인 이상 미안한 마음이 아주 조금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제가 그동안 무시를 당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저에 대한 무시는 물론 저희 부모님에 대한 무시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월 200씩 용돈을 줬고 시누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끔씩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살림에 보태 쓰라고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제가 올 때마다 언제나 상전처럼 저를 모시려고 했죠. 그동안은 시댁에 가면 제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거의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제가 몰아서 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시댁에 쫄딱 망하고 제가 부자가 되니 그 후부터는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님, 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배고픈데 혹시 해물탕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해물탕 먹고 싶어요. 돈은 제가 드릴게요. 라면서 말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후다닥가 해물탕이며 전골이며 맛있는 걸 잔뜩 만들어와 제 입에 넣어주곤 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속셈이 있는 짓이었죠. 자기들 가게 차리기 위해 하는 짓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틈만 나면 저에게 와서 이러더군요. 언니, 근데 나 가게 언제 차려줄 거예요? 언니가 나 가게 차려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들한테도 다 자랑해놨단 말이에요. 부자 언니가 나 도와줄 거라고. 그래 아가야, 우리 성미 이제 좀 가게 차려줄 때 되지 않았니? 지금 경기가 좋아서 이때 물을 잘 타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그동안 매일 제가 차린 밥상만 얻어먹을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오로지 저를 위한 밥상을 차려주는데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평생 그렇게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제 아래에서 부리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허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어요. 어느 날 전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랑 아빠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음식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해물탕 정말 잘하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어머, 그러니? 그럼 당연히 해드려야지. 기다려라.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드릴게. 경매로 넘어간 집 때문에 훨씬 더 허름한 집에 살고 있던 시부모님은 그날 거의 몸종 아닌 몸종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 식사를 차려줘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얼떨떨한 모습이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저는 드디어 부모님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얼굴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말들은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사돈어른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괜히 저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 아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먹다 갑니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호강하고 있는데 이 정도야 언제든 해드릴 수 있죠. 놀러 오고 싶을 땐 언제든 오세요. 제가 이 정도는 또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신 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가게 차려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아가씨도 그렇고요. 미안해요. 뭐? 이제와 안 된다고? 그런 법이 어딨니? 지금까지 어머님 아가씨께 돈 들이면서 심부름 시켰으니 저 그 정도로 할 도리 다 했다 보고요. 저 시댁살이 시키신 거, 모욕 준 거, 제 부모님 수치스럽게 한 거 이렇게 다 갚는 겁니다. 앞으로 사람 시골 출신이라고 돈 없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얕잡아 보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땅을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걸로 제 복수는 끝났죠. 남편도 제게 더 말하지 못했어요. 어찌됐건 옆에서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 저한테 돈을 빌려하는 시누이와 당장 제가 없으면 먹고 살 길 자체가 요원해지는 시부모님은 애 같았는지 저희 집까지 와서 찾아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더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가야 할 듯 싶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현재는 친정 부모님 집 지어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벼락같이 떨어진 행운이지만 이 행운으로 집도 해드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도 하고 이 정도면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시댁살이 하고 계시는 며느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저와 같은 행운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 꼭 할 말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되세요.